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희망해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의 근사한 기와집의 주인 홍판서는 이름난 만석군의 부자였습니다. 기름진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집 안에는 돈과 곡식이 넘쳐 흘렀지요. 대대손손 벼슬을 명문가의 자손으로 그 권세 또한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골동은 그 가치를 쉬이 매길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홍판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혼기가 꽉 찬 외동아들 호권이었답니다. 호권은 신원서판, 즉 신수, 말솜씨, 글재주, 판달력, 그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뚜렷한 이목구비는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학문에 대한 깊이와 식견 또한 남달랐습니다. 글솜씨는 어찌나 뛰어난지 붓을 들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글이 쏟아져 나왔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또한 뛰어나 주변 사람들은 그의 지혜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연히 홍판서의 집에는 매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혼기가 찬 아들의 짝을 찾기 위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고관대작의 집안에서 줄줄이 청혼이 들어왔고 아름답고 현숙하기로 소문난 규수들의 혼담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홍판서는 매파들의 말에도 혼담이 오가는 규수들의 초상화에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판서는 어릴 적 중마고였던 백초씨와 혼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백초씨 집안의 형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홍판서는 친우와의 신의를 저버릴 생각이 없었답니다. 허나 홍판서의 부인은 이러한 남편의 고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대감, 젊은 시절의 한 혼약을 정말 지킬 셈이십니까? 대감의 친구는 이미 저승으로 떠난 지 오래 그 집의 가세 또한 몰락하였기에 우리 호권이 그 집 딸과 혼례를 치른다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어허, 여보시오, 부인. 내 이미 백초씨와 굳은 약조를 맺은 지가 오래입니다. 어찌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있겠소? 홍판서는 부인이 혼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대감, 언제까지 낡은 약속에 얽매여 계실 참이신지요? 우리 호권이에게 더 좋은 배필을 찾아줘야지요. 홍판서 부인은 간절한 눈빛으로 남편을 설득하려 했어요. 백초시대 교수도 물론 훌륭하겠지만 우리 호권이에게는 더 나은 자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감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 녀석은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로 클 상인데 그에 맞추어 혼사도 신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판서 부인은 아들의 앞날을 생각하며 더 좋은 혼처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부인, 물론 호권이의 앞날도 중요하오. 하지만 사람의 도리가 더 중요한 법이오. 허니 나는 백초씨와의 약속을 앞으로도 지킬 것이오. 게다가 백초씨의 여식 수련이는 부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아이입니다. 홍판서가 고집스럽게 말하며 부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예전의 이야기를 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홍판서가 백초씨의 집에 들렀다가 본 모습이었지요. 백초씨는 대대로 학문을 숭상해온 집안의 후손이었으나 넉넉지 못한 형편에 일찍이 벼슬기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는 작고 낡은 초가삼간과 메마른 밭대기 몇 마지기가 전부였지요. 하지만 백초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논밭을 일구고 틈틈이 책을 읽으며 선비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답니다. 다행히 그런 백초씨에게는 든든한 반려자가 있었어요. 뼈대 있는 집안에서 나고 자란 부인은 검소하고 알뜰한 성품,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집안을 꾸려나갔습니다. 부인은 삭바느질과 길쌈으로 가게를 돕고 틈틈이 밭일을 거들며 백초씨를 내조했어요.
백초 씨의 집은 비록 초가삼간이었지만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낡은 가재도구들을 반질반질하게 닦았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부인은 이곳에 상추와 깻잎, 고추 등 갖가지 채소를 심어 갖고 왔습니다. 텃밭은 언제나 반듯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잡초 하나 찾아볼 수 없었어요. 백초 씨는 젊은 시절, 비록 과거에는 낙방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날 이때껏 농사를 지어오면서도 책을 놓는 법이 없었지요. 낮에는 밭에서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어요. 백초 씨의 학식과 인품은 널리 알려져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찾았습니다. 편지를 써야 할 때, 비문을 새겨야 할 때, 족보를 정리해야 할 때 등 글과 관련된 일이라면 모두 백초 씨의 몫이었습니다. 백초 씨는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지요. 그는 정성껏 글을 쓰고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이 먼 곳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날이면 백초 씨는 더욱 반가워했습니다. 그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밤새도록 글과 학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홍판서 또한 이러한 손님들 중 하나였답니다. 어느 초여름날 들에서 돌아온 백초 씨가 홍판서와 함께 마루에서 점심상을 받았습니다. 텃밭에서 뜯어온 상추가 한 상 가득 올라왔고 백초 씨와 홍판서가 서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지요. 그때 백초 씨의 딸 수련이 큰 대접에 오물물을 떠와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판서어른, 여기 손순물을 떠왔습니다. 어이구, 그래, 수련아, 고맙구나. 홍판서는 며느리감으로 약조해둔 수련의 미모가 나날이 고와지는 것을 바라보며 대견한 미소를 지었지요. 백초 씨와 홍판서가 손순물로 손을 꼼꼼히 닦고 수저를 뜨려는데 구겨진 갓에 해진 두루마기를 입고 담보찜을 진 남루한 과객 한 명이 살인문을 열며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계십니까? 지나가던 기손입니다만 갈증이 심하여 그러하오니 물 한 모금만 주시지요. 하지만 인품 좋은 백초 씨가 끼니 때 찾아온 손님을 겨우 물 한 모금만 대접하고 보낼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십니까? 보안이 아직 유기도 안 하신 듯한데 수찬이지만 어떠신지요? 이리 와서 겸상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참으로 염치가 없어서. 백초 씨는 부엌 장지문 쪽을 향해 밥과 수저를 한 벌 더 내달라며 아내에게 부탁을 했지요. 그때 길소는 갈증이 매우 심했던지 상이 노인마루로 들어서 앉다 말고 백초 씨의 손을 씻은 물이 담긴 대접을 들어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본 백초 씨가 대경실색하고 말았지요. 아니 그 물은 내 손. 헌데 백초 씨의 딸 수련이 쪼르르 달려오더니 백초 씨의 팔을 붙들어 그를 말리고는 길손이 반쯤 마시다가 내려놓은 손 씻은 물을 두 손으로 잡고 벌컥벌컥 다 마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생긋이 웃으며 길손을 쳐다보며 말했지요. 손님, 저희 집 우물물 맛이 참으로 좋지요? 재작년쯤 저희 아버님과 작은아버님이 힘들여 판 것이지요. 특히 이맘때의 물맛이 아주 근사하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지 물맛이 아주 꿀맛이네 그래. 수련은 싱그러운 미소를 띄우고는 물러갔고 길소는 맞바람에 개눈 감추는 속도로 고봉밥을 다 비운 다음 깊이 허리 숙여 백배 인사를 하고 살인문을 빠져나가 가던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길손이 떠나고 나서 백초 씨가 딸 수련이를 불렀지요. 아니 수련아, 길손이야 손수물인 줄을 모르고 마셨다지만 대체 너는 어찌하여 마신 것이냐? 그러자 수련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길손이 아버님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자신이 들이킨 물이 손 씻은 물인 줄 알았다면
판사 어르신도 함께인 자리에서 그분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하여 길손에 무안을 덜어드리고자 저 역시 그 앞에서 손순물을 비운 것입니다. 경거망동하여 부끄럽사옵니다. 아버님, 그리고 판사 어르신. 수련의 대답을 들은 백초 씨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홍판서 또한 며느리로 점찍어둔 수련이 보통 내기의 아이가 아니란 것을 알았지요. 수련아, 참으로 너의 인망이 내 아버지를 쏙 빼닮았구나. 내 며느리 보기 이리도 좋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홍판서가 수련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했고 수련은 두 뺨을 붉게 물들이며 고개를 푹 숙이고는 쪼르르 부엌으로 도망쳐버렸지요. 가슴에 간직하고 있던 이야기를 마친 홍판서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로 정해둔 수련이는 그런 아이요. 그 어디에서도 우리 수련이 같은 인품의 며느리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오. 그러니 부인, 나는 백초 씨와의 약속을 깰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의 혼약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친구가 죽고 집안이 몰락했다고 정해둔 혼약을 파기하면 그거야말로 웃음거리 아니겠습니까? 대감, 허나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더 이상은 듣지 않겠소이다. 그만 물러가시오 부인. 남편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방에서 빠져나온 홍판서 부인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이 되면 당사자의 마음이라도 돌려보아야 하겠구나. 그럼 몰락한 집 구석에 귀한 내 아들을 장가 보낼 수야 없지 않겠는가. 부인은 제 아들인 호건을 붙잡고 간곡하게 설득도 해보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호건아, 어미의 마음을 정녕 모르겠느냐? 너는 장차 이 집안을 이끌어갈 기둥이다. 너의 혼사는 단순히 너만의 일이 아니란다. 가문의 번영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일임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 홍판서 부인은 애절한 목소리로 아들을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부전자전, 호건의 마음 역시 홍판서처럼 확고한 것이었지요. 어머님, 물론 어머님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허나 소자 아버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백초 씨 어른과 신의를 지켜오셨습니다. 소자 역시 그 약속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호건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게다가 호건 역시 이미 수련과는 깊을 대로 깊은 사이였기에 그녀가 아닌 다른 여인과 혼인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지요.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수련 낭자는 훌륭한 여인입니다. 수련 낭자가 집안의 사람으로 들어온다면 능히 가문을 빛낼 인재요니 너무 나를 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얘야, 호건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홍판서 부인의 마땅찮은 마음은 쉬이 가시지 않았답니다. 결국 설득만으로는 집안의 두 남자를 꺾을 수 없다 판단한 판서 부인은 장꾀를 하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집안에 들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집안에 들인 이후 내쫓을 방법을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누가 뭐라고 안들 그런 집안의 며느리는 내 절대 두고 볼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해 가을, 결국 호건과 수련의 혼례가 수련의 집 마당에서 치러졌지요. 소박하지만 정갈한 혼례식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이후 호건은 제 신부인 수련을 데리고 본가로 들어왔지요. 아버님, 어머님, 앞으로 이 집안의 사람으로서 한 점 부족함이 없도록 항시 노력하겠습니다. 시부모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리는 수련은 밭꽃처럼 희고 깨끗한 인물이었어요. 단아한 이목구비에서 나오는 청초한 아름다움에 옆에 서 있던 신랑 호건은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 내 새아가 네가 너희 아버지를 닮아 성품 또한 반듯하고 조신함을 모르지 않는 바이니 너무 그리 긴장하며 지낼 것이 없단다. 앞으로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한다. 홍판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맞이해 주었지요. 하지만 홍판서 부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눈에 불을 켜고 수련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흠을 잡으려는 듯 매서운 눈초리로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입가에 알듯 모를 듯
야릇한 미소를 슬며시 흘리는 것이었지요. 그래, 어디 한번 잘 해보아라.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자 초야를 치르기 위해 마련된 방으로 건너온 호권과 수련. 본가에서 보내는 첫날 밤이로군요. 네, 서방님. 수줍게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방 안에 켜둔 은은한 촛불의 빛이 수련의 얼굴을 타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호권은 수련의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혼인을 하여서 그런지 오늘따라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호권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수련의 볼이 발그레하게 물들었습니다. 수련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제 옷구름만 만지작거렸답니다. 저도 서방님이 더욱 늠름해 보이십니다. 수련의 작은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호권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수련에게 조금 더 다가갔어요. 나는 우리가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꿈만 같소. 호권이 수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지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도 작고 부드러운 수련의 손을 잡고 호권이 제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하며 말이오. 호권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련이 살며시 고개를 들어 호권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히며 춘정을 가득 불사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서방님. 수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호권을 향한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호권은 웃으며 수련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흠뻑 적시는 애정의 기류가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이윽고 호권과 수련은 합 한 줄을 나눠 마셨습니다. 호권은 조심스럽게 촛불을 끄고 수련의 옷구름으로 손을 가져갔지요. 이미 수련의 집에서 몇 번 자리를 가진 경험이 있는 호권은 능숙하게 수련의 옷가지를 벗겨냈습니다. 겹겹이 껴입은 옷가지들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수련의 하얀 속살이 달빛 아래 수줍게 드러나는 것이었지요. 호권은 조심스럽게 수련을 눕히고 그 위를 미끄러지듯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옥문 깊숙이 제 장승을 밀어넣으려 힘을 싣는 그 순간 호권은 자신 앞에 펼쳐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몹시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것이 대체... 조신하기 짝이 없던 청초한 제 아내 수련이 자신의 목을 껴안은 채 요분지를 해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 허리를 분주히 흔들며 엉덩이를 금침에서 붙였다가 떼었다가를 반복하는 그 몸짓. 이는 분명 남자의 흥을 돋우기 위한 요분질이었습니다. 이 요분질이라 함은 보통 색주가의 기녀들이나 하는 짓이었지요. 반가의 규수가 그것도 초야의 서방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호권은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에 사로잡힌 그는 그간 믿고 있었던 수련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까지 들었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비통함과 함께 괘씸함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호권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 수련과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으니까요. 호권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그대로 방을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러시나요, 서방님. 등 뒤에서 수련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호권은 고개를 돌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싸늘한 밤 공기가 호권의 뺨을 때리며 부딪혔고 그는 허망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초야를 뜬 눈으로 지새우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호권은 이 모든 사실을 제 부모에게 고했지요. 효심이 깊었던 호권은 차마 이 문제를 두고
부모님께 비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해들은 홍 판서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탄식만을 흘렸고 판서 부인은 이때다 싶어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지요. 내 진작에 그 집안의 씨가 이 사달을 낼 줄 알고 있었다. 그러게 제가 무엇라 했습니까? 진작 이 혼사를 없던 것으로 하자 하지 않았습니까? 허나 어머님, 제가 어제는 하도 당황하여 성급하게 신방을 나와버렸으나 대체 어찌된 연유인지 수련에게 한번 물어나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곰곰 생각을 해보니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겨우 이러한 작은 소동으로 단번에 결정을 한다는 것이 겨우라고 하였느냐? 그것이 어찌 겨우 작은 소동으로 치부할 일인 게야? 혼인 전에는 반가의 규수로서 또한 혼인한 이후로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것은 있어서도 아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라. 어디 경망스럽고 불경스럽게 아녀자가 초야의 지아비 앞에서 그러한 추태를 벌일 수가 있다는 게야? 더 이상 듣기 싫으니 저 망할 것을 썩 이 집안에서 내쫓아야 한다. 나으리도 그런 줄 아셔요. 저도 더는 듣기 싫습니다. 결국 눈에 불을 뿜는 판서 부인의 대가릴성 앞에 홍 판서와 호권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련은 품행의 방정맞음을 이유로 친정으로 쫓겨 돌아가게 되었어요. 수련은 변명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집안을 나설 수밖에 없었지요. 대문을 나서며 연신 뒤를 돌아보는 수련의 슬픈 얼굴을 바라보던 호권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 애처로운 모습을 보니 겨우 첫날 밤에 엉덩이를 조금 흔든 것이 다 무엇라고 쪼르르 부모님께 고해 바쳤을까 싶은 마음이 불쑥 자라고 있었지요. 아니 되겠습니다. 어머님, 도저히 아니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데리고 와서 사정이라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 경거망동하지 말거라.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끝난 것이니 너도 더는 때를 쓰지 말도록 하여라. 어미 꾸짖는 채 어미의 성화에 결국 호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멀어져가는 수련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이후로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호건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관직을 얻어 입신양명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건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호건에게는 첫날 밤에 벌어진 악몽 같던 일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허나 수련을 마음 깊이 품고 있었던 호건은 이후로 새로운 장가를 들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지금쯤 어찌 지내고 있을까? 그때 어머님의 성화에 휩쓸려 눈을 감은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구나. 어찌하여 색주집 여인들이나 할 법한 그런 경한 몸짓을 취하였는지 부인을 내쫓기 전에 허심탄회하게 물어나 볼 것을. 평생을 함께하자 약조한 사람에게 나라는 놈은 도대체 어찌하여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가. 참으로 이 조선 천지에 나만큼 아둔하고도 멍청한 사내는 없을 것이다. 혼인을 파기한 이후 호건은 내내 수련에 대한 생각뿐이었지요. 그러나 첫날 밤을 제대로 치르기도 전에 소박을 놓은 아내를 선뜻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데다 어영부영 3년이라는 시간까지 흘러버리니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 수련을 그리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호건은 일부러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함경도에서 관직 생활을 하며 그날의 기억을 지우려 애쓰고 있었지요. 함경도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동안 한양의 홍판서 댁에서는 호건의 새 혼사를 위한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홍판서 부인은 아들이 과거에 급제까지 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니 이제야말로 좋은 집안의 규수와 짝을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호건아, 이제 그만 과거는 잊고 새 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그런 못난 여인에게 정을 준 것을 잊지 못하여 이리 바보처럼 지낼 작정인 게냐? 홍판서 부인은 한양에 잠시 들른 호건에게 조심스럽게 혼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앞으로도 혼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비록 그날
제 아내로 맺어진 사람의 부정한 모습에 실망하여 집안에서 내치긴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제 마음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다른 여인을 품고 혼인을 하다니요. 이는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도 못할 짓이니 어머님께서도 이만 포기해 주시지요. 가문의 대를 잊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효, 참으로 송구할 뿐입니다. 호권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홍 판서 부인은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었어요. 호건아, 너의 마음도 이해한다만 좋은 집안의 교수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어찌 그 여인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채 이리 마음을 닫는다는 것이야. 그러지 말고 한번 혼담으로 거론된 여인들을 들여다나 봐보거라.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소자,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듯 호권은 판서 부인의 강권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본가를 벗어나기 일쑤였지요. 홍 판서 부인은 호권이 한양에 올 때마다 혼담 이야기를 꺼냈지만 호권은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권은 아버지 홍 판서가 병환으로 누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깜짝 놀란 호권이 한달음에 한양으로 달려오자 다행히 홍 판서의 병세는 그리 위중하지 않았습니다. 호권은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지요. 문안을 들이고 나온 호권은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3년 동안 굳게 잠가두었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은 바로 수련과 첫날 밤을 치르던 그 신방이었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방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모양새를 보아하니 그날 이후로는 부정을 탄다 하여 사람도 들이지 않은 채 그때 그대로 둔 모습이었어요. 후, 이 방을 마주하니 참으로 머리가 더욱 복잡해지는군. 호권은 그날 밤 촛불에 일렁이는 빛을 잔뜩 머금었던 수련의 아리따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깔려있던 금침 위로 풀썩 누워버렸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금침에 들어놓은 자신의 등 뒤에서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따끔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으악! 따가워!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킨 호권이 이부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곧이어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지요. 이 금침은 분명 3년 전 수련이 초야를 치르던 날 누워 있었던 바로 그 금침이었습니다. 헌데 그 속에는 날카로운 작은 바늘이 위를 향해 여러 개 꽂혀 있는 것이었어요. 제대로 누웠다면 분명 금침에 누워있을 신부의 엉덩이와 허리 부근을 찌르는 위치였습니다. 금침 안에 이런 바늘이라니 이것이 대체... 순간 호건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지요. 설마! 호건은 3년 전 그날 밤의 일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모두 빼내고 그날 신방의 이부자리를 마련했던 친모를 찾아갔지요. 친모의 방으로 들이닥친 호건은 서슬퍼런 목소리로 다그쳐 물었습니다. 묻는 말에 바른 대로 답하지 않으면 내 자네를 엄히 다스릴 것이네. 금침 밑에 깔려있던 이 바늘들 대체 누가 시켜서 한 짓인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친모는 겁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조아렸지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친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호소했지만 이미 의심을 거두지 못했던 호건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시게! 자네가 아니면 누가 초야를 치를 금침방에 들어와 이런 관계를 꾸밀 수가 있다는 말인가?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인지 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자네를 엄벌에 처할 것이야! 분노에 가득 찬 호건의 형용한 기세에 결국 친모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아, 안방마님이 시켰습니다요. 친모가 울먹이며 겨우 입을 열었고 호건은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는 기분으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방마님, 즉 판서 부인이자 자신의 어미가 바늘을 금침 요 속에 넣으라고 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무런 잘못도 없던 수련은 초야를 치르던 그때 그저 금침 위에 누웠다가 바늘이
자신의 몸을 찔러 그것이 아팠기에 허리를 들썩였던 것뿐 요분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것이지요. 아니, 오히려 자신은 눕자마자 고통에 소리 질렀으나 수련은 그 아픔마저도 초야를 치르는 중 경거망동으로 보일까봐 그조차 입 밖에 내지 않고 꾹 참았던 것이라 생각하니 호권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그런 것도 모르고 이 집안에서 수련을 내쫓다니. 누명을 쓰고 눈물을 흩뿌리던 수련이 대문을 나서며 돌아보던 마지막 그 얼굴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뻗친 호권은 그 길로 홍 판서에게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홍 판서는 믿을 수 없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고 말았지요. 자신의 부인이 결백한 며느리이자 중마고우의 딸에게 그런 끔찍한 계략을 꾸몄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홍 판서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하인을 불러 제 부인을 데려오라 명했고 잠시 뒤 떨리는 걸음으로 안방마님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감, 무슨 일로 이리 급하게 찾으신 겁니까? 판서 부인은 영문을 모른 채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정녕 이러고도 반가의 안주인이란 말이시오. 어찌가 시집을 온 며느리에게 그런 참담하고도 몹쓸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오. 홍 판서는 불같이 화를 내며 부인을 질책했어요. 판서 부인은 그제야 모든 것이 들통났음을 깨달았지요. 대감, 저는 그저 이 집안을 위해 그리한 것뿐입니다. 판서 부인은 변명하려 했지만 홍 판서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듣기 싫소. 아무리 생각하여도 당신의 죄는 도대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해온 부인이었지만 의와 예를 무엇보다도 중히 생각하던 홍 판서는 자신의 부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녀를 집안에서 내쫓고 말았습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홍 판서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진들 신뢰를 잃어버린 홍 판서는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요. 결국 판서 부인은 수련에게 행했던 악행을 고스란히 돌려받아 그렇게 달랑 보따리 하나 싸들고는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호권은 곧바로 수련을 찾아 나섰어요.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내 마음에 걸렸던 바보 같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임을 알고 있었지요. 수소문 끝에 호권은 수련이 친정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3년 만에 다시 만난 수련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아니 서방님께서 어찌... 그 수모를 겪고도 자신을 서방님이라 호칭하자 호권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오고 말았지요. 호권은 수련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죄스럽다는 듯 털썩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나 같은 글러먹은 종자는 감히 당신 같은 사람의 곁에 있을 자격조차도 없는 망종의 인간이었고요. 내가 잘못했어. 참으로 미안합니다. 당신을 오해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게다가 집안에서 내친 것까지 모두 잘못했습니다. 부디 이 못난 놈을 용서해 주시오. 호권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수련은 그런 호권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방님, 지난 3년 동안 단 하루도 서방님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저를 내치신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서방님께서 저희 본심을 알아주시리라 믿고 있었사옵니다. 수련은 호권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호권은 그런 수련을 와락 끌어안으며 외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참으로 미안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이제 2번 다시는 당신을 놓지 않겠소.
두 사람은 뜨거운 눈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재결합한 호건과 수련은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부부의 연을 굳건히 맺었지요. 호건은 자신이 수련에게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고을의 모든 아녀자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수련에게 지극정성을 쏟았습니다. 홍 판서 역시도 쫓겨난 부인을 대신하여 며느리 수련에게 용서를 구했고 또한 며느리를 극진히 아끼며 이후 대를 이을 자식들까지 얻어 행복한 나날을 이어갔다는 후문이 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 고을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외동아들이었던 포산이 살고 있었습니다. 포산의 집안 형편을 표현하려면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가세가 기운 상태였지요. 대대로 작은 벼슬을 지내며 나랏 일을 돌보았다고는 하나 선친의 청렴결백을 그대로 이어온 포산의 부모님 역시 집안의 재산을 불리거나 가세를 키울 생각보다는 그저 절약하며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것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성미였습니다. 포산도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는 가난에 대한 별다른 불편함 없이 지내며 성장했어요. 대신 포산의 부모님은 그의 손에 항시 책을 쥐어주었고 또한 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 가르쳤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책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몸에 붙이고 다니라 일렀지요. 이러한 가난한 배경 속에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포산은 뛰어난 글재주를 바탕으로 학문에 능통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포산은 어느덧 장성하여 과거를 준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그런 포산을 붙잡고 그의 아비가 말했습니다. 포산아, 잘 듣거라. 너의 재능이 출중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꼭 피울 수 있는 지원을 해준다 보장할 수 없으니 이 애비의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이 집안의 형편이 일이 된 것은 모두 이 애비의 근시안적인 생각에서 벌어진 불찰이며 내 이제 와서 그것이 너무도 원망스럽기만 하다. 그간 너를 뒷바라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한 이 애비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뿐이란다. 너는 지금부터 한 달간 살림살이와 품삯벌이 같은 것은 일절 신경 쓰지 말고 글 공부에만 전념하여라. 어려서부터 우리 집안과 연이 있던 한 노스님께 사정을 일러두었으니 너는 그곳에 암자로 들어가 학업에 매진하거라. 이게 애비로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이구나. 참으로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니요, 아버지. 어찌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신답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셔요. 소자는 괜찮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암자로 들어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 터이니 아버지께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몸 건강히 지내세요. 그리하여 포산은 책꾸러미와 쌀 한 마를 보따리에 넣어 짊어지고 만백산 깊은 골짜까지 들어가 그곳에 위치한 조그만 암자에서 공부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곳에서 반드시 뜻을 펼쳐 없는 살림에도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부모님의 기대에 보답토록 하겠도다. 그는 입술을 앙다물어 굳게 다짐하였지요. 포사는 암자에 들어가 노스님과 조우한 뒤 거처를 안내받으며 그렇게 암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더섭시 흐르고 흘러 어느덧 약속했던 한 달이 후딱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본디 글공부라는 것이 어디 그리 쉽게 끝장을 볼 수 있는 분야던가요. 쏜살처럼 약조했던 한 달이 다 되자 포사는 밀려드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건대 시작해놓은 공부는 마무리를 지어야만 하겠고 그러려면 앞으로도 암자의 몸을 의탁하며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자신이 보따리에 넣어 가져왔던 쌀 한 말은 진작이 동이나 버렸고 이제부터는 이 작은 암자에 쪼들리는 살림에 자신의 입까지 하나를 더하게 생긴 마당이니 이에 엄두가 나지 않았던 포사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참으로 걱정이로구나. 염치불고하고 암자에 기거하며 공부를 이어나가고 싶지만 여기 계신 스님들 끼니만으로도 빠듯한 것을 내 모르는 바도 아닌 마당에 어찌 말을 꺼내면 좋을꼬.
찢어지게 가난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부엌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빈쌀독을 들고 와서는 노스님 앞에다 보여주며 사정이 이리하니 굽어 살펴달라 읍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하는 수 없이 포사는 자신이 학업에 쏟을 시간 중 일부를 쪼개고 쪼개어 절간의 앞마당이며 뒷마당이며 할 것 없이 손이 가는 대로 몽땅 쓸어내고 틈틈이 뒷산자락에서 나무를 한 짐 해오하다가 부엌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렇게 눈칫밥 아닌 눈칫밥을 얻어먹으며 암자의 기거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있었어요. 어둠이 깊어진 밤, 한참 동안이나 이어지던 잡일에서 해방되어 등잔불 하나에 의지하여 글을 읽는 포산의 목소리가 방 밖으로 새어나올 때 멀찌감치 서서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불명은 덕성으로 노스님의 말에 의하면 어느 날 호련히 이 암자에 들어와 속세를 등진 젊은 스님이라 하였습니다. 덕성 스님은 한참 동안이나 아무런 말도 없이 서서는 포산이 책을 읽는 소리를 집중하며 듣고 서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물기도 이름 높던 암자에 웬 장정 세 사람이 어깨에 쌀 한 가마씩을 지고 성큼성큼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모두가 나와보는 마당에 젊은 덕성 스님이 포산을 한번 바라보고는 노스님에게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우리 절에서 공부하며 지내고 있는 포산도령의 집에서 이렇듯 쌀 세 가마를 보내왔지 뭐겠습니까? 부처님이 돌보아 이렇듯 감사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사옵니다. 예? 저희 집에서 말입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무슨... 포산도령, 도령의 집안에서 보내오신 이 시주는 아주 감사히 잘 받아들였으니 도령께서는 집안 어르신들의 걱정이 크시지 않도록 행여나 집에다 이런저런 말씀일랑 마시지요. 당장 내일 때울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집안의 형편을 모를 리가 없었던 포사는 그야말로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쌀 세 가마를 자신의 집에서 시주랍시고 보내왔다는 덕성 스님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도 또 그렇게 말한 덕성 스님의 의중도 알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그날 밤 포사는 덕성 스님의 방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예, 들어오시지요. 바깥에 인기척을 눈치챈 스님이 포산을 불러들였고 포산이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간 후 덕성 스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덕성 스님, 도대체 이것이 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 집에서 보내온 쌀 세 가마라니요. 이건 당치도 않습니다. 쌀은커녕 나물 한 그릇을 보냈다고 하여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을 제 모르는 바가 아닌데 말입니다. 포산이 난색을 표하자 덕성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포산도령님, 그런 것은 생각치도 또한 더 이상 묻지도 마시고 그저 도령님께서는 지금 붙들고 계시는 공부나 쭉 열심히 하여 주십시오. 몸을 의탁하는 것이 눈치 보인답시고 괜시리 절간 여기저기 청소나 하고 나무나 해오며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말입니다. 제 말 아시겠지요? 스님, 가만히 뜯어보면 부잣집 귀공자처럼 그저 곱상하게 생긴 또래의 나이의 덕성 스님이 보인 속 깊은 배려를 맞이한 포사는 감격의 눈물을 글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신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스님의 방에서 나온 포사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춤으로 닦아내며 중얼거렸지요. 스님의 배려를 봐서라도 얘 한시를 낭비할 수가 없겠구나. 반드시 뜻을 이루어 덕성 스님께도 보은을 해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포사는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자신의 뜻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덕성 스님은 아무런 말 없이 법당에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불공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연고도 없는 이런 작은 암자로 난데없이 찾아와 속세를 등지고 입적하는 것도 모자라 매번 저리 열심히 불공만 드리고 있으니 포산의 눈에는 덕성 스님이 가진 사연이 너무도 궁금한 것이었지요. 허나 덕성 스님은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덕성 스님의 배려 덕에 포사는 더 이상 노스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었기에 어김없이 방 안에 틀어박혀 서책 삼매경에 빠져 있으려는데 한눈에 보아도 권세를 가졌다 싶은 개갓집의 한 중년 사내가 집사를 대동하고는 암자에 들이닥쳤습니다. 중년 사내는 자신의 수염을 휘날리며 암자의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니 때마침 불공을 들이고 나오던 덕성 스님을 발견하고는 대뜸 노발대발 화를 내며 스님의 앞으로 다가가는 것이었어요. 중년 사내는 다짜고짜 덕성 스님을 앞에 앉혀놓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와본 포사는 먼 발치에서 자신의 귀를 쫑긋 세워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지요. 네, 이놈! 내 놈을 찾아온 골 온 동네를 다 뒤졌느니라. 자네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과는 내어놓아야 하거늘. 자네 놈이 그래 이 과거 한번 낙방했답시고 돌아져서는 이 아비와 상의도 없이 삭발하고 입사하나여 중이 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또한 내 놈이 3대 독자임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내 놈이 이리 속세를 등진다면 우리 집에 내가 끊긴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중년 사내의 호통에 덕성 스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덕성 스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부디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허나 아버님을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속세와의 인연을 접고 부처님의 뜻에 귀하기로 마음을 먹은 바이니 부디 저희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니될 일이다. 네가 지금 당장 나를 따라 아산하지 않겠다면 내 사람들을 시켜 이 절간을 뒤집어 엎어버릴 것이야. 그 꼴을 보기 싫다면 나를 따라 나서거라. 중년 사내의 으름장을 듣고 있던 덕성 스님의 흐느낌이 이어지고 곧이어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년 사내가 한층 누그러진 음성으로 다시 말했지요. 집을 나설 때 가지고 있던 팔의 상처는 어떻게 되었느냐? 잘 아물었더냐? 예, 아버님. 그것은 이미 아물었습니다. 이런 못난 놈. 자고로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했거늘 술을 진탕 마시고는 넘어져서 그리 팔에 상처를 입고 말이야. 게다가 이 아비의 허락도 없이 머리까지 깎다니. 에흠! 그리하여 덕성 스님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덜미가 잡혀 하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성 스님은 하산하기 전 중년 사내에게 양해를 구한 뒤 암자의 모두와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포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도령님, 부디 꼭 공부를 놓지 마시어 원하는 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덕성 스님은 학업을 이어나가는 데 사용하라며 포산의 앞으로 제법 많은 돈을 남겨주었습니다. 스님은 그렇게 암자를 벗어나 쓸쓸히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지요. 하산하는 덕성 스님의 등 뒤를 바라보며 포사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님의 이 은혜 평생토록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포사는 스님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지요. 그로부터 장장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포사는 덕성 스님의 지원에 힘입어 열심히 공부를 거듭한 끝에 급제를 한 후 운이 좋게도 자신이 나고 자랐던 고을의 신관사또로 부임한 터였습니다. 부임한 이후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던 포산이 어느 날 짬을 내어 자신이 공부하던 암자를 찾았습니다. 자신을 돌봐주었던 노스님 혼자서 양지 바른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지요. 스님, 저 왔습니다. 포산이 옵니다. 노스님이 고개를 돌려 포산을 올려다보았어요. 이윽고 노스님은 포산을 알아보고는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그를 반겼습니다. 아이고, 이거 나란 일을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터인데 예까지는 어이걸음을 하셨습니까, 나으리? 아니, 날이라니 어찌 이러십니까, 스님. 부끄럽습니다. 그냥 부르던 대로 불러주시지요. 두 사람은 웃으며 그간 쌓인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그렇게 담소를 나눈 끝에 시간이 훌쩍 흐르자
포사는 슬그머니 노스님에게 질문하는 것이었어요. 저기, 스님. 그 이후로 덕성 스님을 만난 적은 없으십니까? 도무지 소식을 들을 길이 없지 뭡니까? 포산의 말에 노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덕성이는 암자를 떠난 이후로는 소식을 접할 수가 없었지.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이 암자에 찾아오게 되었다네. 덕성이는 한거, 동안거에 단 한 번도 들지 않고 밤낮으로 법당에서 불공만을 드렸다네. 그러면서 어느 여인의 극락왕생만 빌고 또 빌었지 뭐겠는가. 어느 여인이라니, 혹 어머님이나 자신의 친인척이 유명을 달리한 것입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었네. 모친 또한 정정히 살아계시지. 그럼 대체 무슨 사연이 깊기에 그런 것일까요? 아무래도 덕성이의 팔에 난 그 상처와도 관련이 있지 싶지만 속세를 등질 결심을 한 자의 사연을 깊게 캐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기에 묻지 않았다네. 오호라, 그래, 맞아. 그리고 밤비만 오는 날이면 반드시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돌아왔지. 밤비, 말씀이십니까?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스님. 대체 덕성 스님의 이면에 쌓여있는 감추어진 사연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허허, 이거 큰일을 하실 양반이 그런 사사로운 일에 눈을 돌리셔야 되겠는가? 자네는 그저 이곳에 기억일랑 있고 민생을 돌보는 데에만 치중하시게. 노스님이 웃으며 포산에게 덕담했습니다. 그렇게 스님과의 만남을 가진 이후 암자를 내려와 동원으로 들어온 포산은 밤하늘을 올려보며 덕성 스님을 떠올렸습니다. 부엉이 우는 소리가 깊어지며 포산의 마음을 어지럽혔지요. 포산이 암자를 다녀오고 난 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봄비가 내린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이방이 포산의 앞에 엎드리며 고하는 것이었지요. 나으리, 참으로 고을에 온통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칠흑 같은 밤이면 글쎄, 저기 저 세제 아래에 입석바위 옆 외딴 묘지 있지 않습니까요? 그 묘지 근방에서 귀신이 밤새도록 그렇게 곡을 하며 울다 간다지 뭡니까요? 그 귀신이 슬피 울 때는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는다던데. 이 소문이 퍼져나간 뒤로는 저기 아랫마을 사람들도 비만 오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통시에도 발길을 내지 못한다지 뭡니까요? 묘지? 묘지라? 그렇다면 그 묘는 누구의 것인가? 예, 나으리. 그 묘지는 다름 아닌 6년 전쯤에 고을의 한 청상과부가 자결을 한 곳입니다요. 6년 전에 자결이라. 아무튼 알겠네. 자네와 여하 관속들은 민심이 흉흉해지지 않도록 방을 내걸어 잘 다스려야 할 것이야. 내 이 사안은 속히 해결하도록 하겠네. 이방의 보고에 무언가 석연찮음을 느낀 포사는 육방 관속들을 시켜 지난날의 사건 처리 장부인 오간을 내어오라 명했습니다. 오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훑어보던 포사는 결국 6년 전의 미결 사건을 하나 찾아내기에 이르렀지요. 오간에 적혀있던 내용인즉슨 이러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한 청상과부가 있었지요. 그녀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 남편을 향한 추모에 정성을 다하기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추적추적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하얀 소복을 입은 청상과부는 온몸에 봄비를 맞으며 남편이 잠든 묘의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때 묘가 위치한 세제를 넘어오던 한술 취한 선비가 뒤척거리며 올라오고 있었고, 젖은 소복이 몸에 달라붙은 여인을 발견한 선비는 그만 청상과부를 겁간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치르던 도중 선비는 청상과부가 품에서 꺼내 휘두른 은장도에 상처를 입었어요. 잔뜩 취하여 그리고 흥분이 심했던 탓에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했던 선비는 끝까지 일을 끝마쳤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수습할 생각도 없이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갔지요. 부지불식간에 화를 입은 청상과부는 남편의 묘 앞에서 자신을 욕보인 선비에 대한 증오와 고통으로 더 이상 이승의 끈을 붙잡고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은장도로 손가락을 베어 자신의 소복 치마에 혈서를 남겼습니다. 한술이 취한 젊은 선비가 자신을 겁간하는 사이 자신의 은장도를 휘둘러 그의 왼팔에 자상을 입혔으니 이 원한을 깊이 새겨놓는다는 글귀를 말이지요. 그 후 청산과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뒤를 따르고 말았습니다. 오간의 내용을 모두 읽어본 포사는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오간을 덮었습니다. 좀처럼 약주를 곁들이지 않던 포사는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혼자서 밤늦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오전 내내 오간에서 보았던 사건의 글귀들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선비가 과거에 낙방하였으며 술에 취해 낙향하던 차에 호젓한 산모퉁이 고갯길에서 봄비에 젖은 소복이 몸에 달라붙은 젊은 여인을 보았다는 말이지. 그리하여 그만 사다를 내고 말았다. 젊은 선비, 과거의 낙방 팔의 상처라. 단어의 나열들을 중얼거리던 포사는 불현듯 덕성 스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쯤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날 역시도 밤비가 하염없이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지요. 이방에게 보고받은 그 귀신음의 전말을 어느 정도 파악한 포산이 현장으로 나가보게 되었어요. 입석바위 옆에 위치한 한 이름 없는 묘지 앞을 찾은 포산의 귀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커먼 어둠을 뚫고 기이한 곡소리가 들려왔지요. 역시나 그러하였구나. 곡소리를 듣고는 자신의 예상이 맞았음을 확인한 포산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윽고 목탁의 소리마저 야산을 깊게 메우자 포산이 묘지의 방향에다 대고 크게 외쳤습니다. 덕성 스님, 포산의 외침에 목탁 소리가 멈추었지요. 지난날의 그 소복여인도 이제는 스님을 용서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여도 이리 밤비가 오는 날마다 고을에 흉흉한 소문까지 만들 정도로 이리 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나와 계시면 아버님의 걱정은 어찌하려 하십니까? 이제 그만 죗값을 받으시고 그동안 지고 살던 무거웠던 마음을 편히 내려놓으시지요. 부슬부슬 밤비의 소리가 거셌고 묘지에서 들려오던 곡소리는 잠잠하기만 했지요. 포산의 절절한 외침에도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는 산중의 묘지였으나 어쩐지 그 침묵에서 보이지 않는 참회의 눈물이 느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포산 역시도 비와 안개로 보이지 않는 묘지 너머로 덕성 스님의 깊은 참회와 결심이 엿보였기에 더는 말을 얹지 않고 천천히 몸을 돌려 동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고을을 흉흉하게 들썩였던 소문의 귀신은 밤비가 와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덕성 스님은 스스로 동원을 찾아와 지난날 자신의 과오를 고하였고 포산 역시 덕성 스님이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고 참회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의 죗값을 덜 수 있게 도와주었지요. 10년 가까이 묻어두고 있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덕성 스님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이 일을 해결한 계기로 포사는 사또의 업무에 더욱 힘을 싣게 되었고 그는 점점 고을 사람들의 신임을 얻는 어진 관리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던 도중 고을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외나무 다리에서 말을 몰고 가던 한 선비가 앞에서 소를 몰고 가던 농사꾼과 맞닥뜨렸습니다. 소와 말이 앞장서 다리를 건너고 있었고 사람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으니 결국 소와 말은 외나무 다리 가운데서 만나 버티고 선 채로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비켜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 각자의 머리를 맞대고 콧김이 쐬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제 아무리 근사한 말이라고 한들 말이 가진 장기는 뒷발질이었고 황소가 가진 장기라고 하면 역시 그 뿔로 들이받는 것이니 이 지리한 싸움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농사꾼 명식이 고삐를 당겨
제 소를 말릴 사이도 없이 명식내 황소의 시원한 박치기 일합에 선비의 말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다리 아래로 나가 떨어져 버렸지요. 그 꼴을 보고 있던 선비가 노여움을 참지 못하여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런 쳐 죽일 놈의 일이 있나 그래? 네 이놈, 감히 천하의 쌍놈이 양반이신 이 몸의 길을 막다니. 선비의 불호령에 지게의 걸음을 가득 지고 가던 명식은 혼비백산하여 물에 들어가 선비의 말을 부축하고는 그 고삐를 잡아 물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명식이 이리저리 살펴보니 선비의 말은 떨어지면서 오른발 발목이 삐었는지 절름거리는 모양새로 똑바로 걷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갓서른이 될까 말까한 선비가 그 꼴을 보더니 대뜸 명식의 뺨따기를 후려갈기며 외쳤습니다. 이런 천하에 빌어먹을 일이 있나 그래? 네 이놈, 당장에 말 한 피를 구해 내 앞에 대령해 놓든가, 아니면 내 말에 저 병신이 된 발목을 써 고쳐 놓든가, 둘 중 하나를 해놓지 못하겠느냐? 못하겠다면 오늘 아주 경을 칠 것이다. 온 산천이 쩌렁쩌렁 흔들리도록 선비가 고함을 지르며 억지를 놓았지만 가난한 농사꾼 형편의 명식은 선비의 요구 중 어느 것 하나 선뜻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색이 된 명식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사정하기 시작했지요. 나으리,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으리의 말 발목이 나 제대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으로 누추하지만 소인의 집까지 나으리를 모시겠습니다요. 그러니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소인을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 그리하여 명식은 노발대발 화를 내던 선비를 모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선친이 쓰던 사랑방에 선비를 얌전히 모셔놓고는 외양간에 선비의 말까지 극진히 모셔두었지요. 자신보다도 선비가 타고 다니는 저 말이 더 상전인 이 상황이 참으로 분통이 터졌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명식은 말에 삔 발목에 인진쑥을 붙여 옥양목을 덧대 감아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정을 전해들은 명식의 아내 역시 없는 살림에 고이고이 아껴두었던 씨암탉을 한 마리 잡고는 큰 경사때나 꺼낼까 말까한 뒷마당에 묻어두었던 머루술을 꺼내 술상을 차렸습니다. 좋은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것인데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요. 지금은 우선 저 선비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데 집중합시다요. 치리에 빠진 명식을 위로한 명식의 아내는 그렇게 있는 살림 없는 살림을 끌어모아 한 상 뚝딱 차려냈습니다. 차린 저녁상을 선비의 사랑방으로 들여놓자 선비는 머루술 호리병을 몇 차례나 비우며 씨암탉 한 마리를 개걸스럽게 해치운 뒤 손가락을 빨며 외쳤습니다. 어흥, 이거야 원. 쌍놈 집에서 기른 닭이라 그런가? 실로살이 퍽퍽하기만 하고 이거 영 맛이 별로로구만. 다 먹었으니 상을 내어 가거라. 국물까지 말끔히 빨아먹은 빈 그릇을 본 명식이 기가 찼으나 얌전히 선비의 요구대로 상을 물렸습니다. 선비가 이부자리에 벌렁 드러눕더니 또다시 명식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어흥, 자, 저녁 술상은 그만하면 됐다마는 내 놈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느니라. 예? 그것이 어떤... 자고로 인하는 객지에서 독수공방을 해본 역사가 없을 뿐 아니라 태생적으로 내 사내의 기질이 강건하여 그리할 수도 없는 몸이네. 그러니 내 욕구를 풀어줄 계집을 가져다 앉혀놓게. 그 말을 들은 명식이 사색이 되어 답했어요. 아이고 나으리, 여기는 그저 쇠내가 사는 집이지 색주집이 아닙니다요. 대관절 어찌 그러한 말씀을... 무어라? 이놈! 무엄하기가 짝이 없구나. 당장 내 명을 수행치 못하겠느냐? 그렇게 한참을 그 문제로 옥신각신하던 명식이 벌레를 씹은 표정으로 자신의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추룩 처진 어깨로 한숨을 내쉬는 명식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어요. 이미 밖에서 선비의 말 같지도 않은 행패를 몽땅 들은 명식의 아내는 그런 명식을 쏘아보며 대꾸했습니다. 서방님, 설마 저더러 그 방에 들어가 저 빌어먹을 선비놈의 요구를 들어주라.
말씀하실 것은 아니지요? 만약 그리 하시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은장도를 물고 떠나겠으니 서방님께서는 그리 하세요. 명식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난감해하였고 그렇게 밤이 늦어 삼경이 될 때까지 여자를 들여보내라 악을 쓰고 호통을 치던 선비는 과하게 들이켠 머루주 탓에 제풀에 쓰러져 코를 골며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명식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아침상을 차리며 분주해야 할 부엌이 어쩐지 휑한 것이었지요. 의아한 명식이 내다보니 부엌에 있어야 할 자신의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진 명식이 대뜸 선비가 자고 있는 사랑방을 열어보았으나 다행히 그곳에는 단잠에 빠진 선비 혼자만이 코를 골고 있었지요. 아니, 그렇다면 대체 어디를 간 게지? 명식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아내를 찾아 집안 이곳저곳을 뒤지고 있노라니. 얼마 후 형방이 포졸들을 데리고 명식의 집으로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맙소사, 설마? 이를 더 키울 수가 있으니 관아에는 절대 고발하지 말라 신신당부했던 명식이었지만 그런 명식의 만류를 뿌리치고 명식의 아내는 꼭두 새벽부터 동원으로 달려가 이를 사또인 포산에게 낱낱이 고했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아직도 정신없이 자고 있는 선비를 형방이 깨웠고 어리둥절한 선비에게 자초지총을 말한 뒤 명식과 함께 사또 포산의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형방에게 사건의 내막을 들은 포산이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니 선비는 갓을 삐딱하게 쓴 채 두 손은 뒷짐을 지고 이 자리에 선 자신이 온전히 부당하다는 듯 잔뜩 눈을 흘기고 있었습니다. 반면 명식은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몹시 움츠러든 자세였지요. 명식이 포산의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그러니까 이것은 간밤 저의 잘못으로 선비 나으리의 말이 닫혀 절개되었기에 이미 상황에 대한 모든 파악이 끝난 포산이 명식의 말을 천천히 끊고는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이방과 형방은 저 두 사람을 데리고서 사건이 발생한 그 외나무 다리까지 가서는 다리의 전체 길이와 또한 선비의 말이 농사꾼의 소 머리에 부딪혀 물에 빠졌다던 그 지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오렸다. 포산의 명을 받은 이방과 형방이 선비와 명식을 데리고 동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이 돌아왔어요. 포산이 돌아온 그들을 향해 소리쳤지요. 자, 저기 널찍한 동원의 뜰에 그 외나무 다리와 똑같은 길이로 줄을 치거라. 그리고 말이 떨어졌다던 그 지점 역시 표시를 하여 찍어 두렸다. 자신의 명대로 이방이 새끼줄로 표시한 외나무 다리의 길이와 또 한 마리 떨어진 지점을 유심히 내려다보며 이방이 계산해 놓은 수치를 살펴본 포산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듣거라. 농사꾼 명식이 외나무 다리에 올라서서 반대편을 향해 걸어온 길이는 정확히 34자요. 또한 저 선비가 다리에 올라서서 반대편을 향해 걸어온 길이를 살펴보니 그것은 15자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 저 선비의 행실을 유심히 살펴보니 저자는 고개를 항시 뻣뻣하게 들어올려 턱을 들고 으스대기를 좋아하는 성미로 보이는구나. 그렇다는 말은 선비가 다리에 올라설 때는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농사꾼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지게에 걸음을 잔뜩 쳐 무거운 터라 땅만 보고 힘겹게 걸어오는 농사꾼이 이미 외나무 다리의 절반 가까이 들어서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터인데도 이 선비는 기다리지 않고 일부러 다리에 올라섰다는 뜻이지. 내 말이 틀렸느냐? 포산의 호령의 선비의 얼굴에는 진땀이 흐르기 시작했지요. 아까까지 유지하던 꼿꼿하고 젠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포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 이는 온전히 저 선비의 잘못임이 명백하구나. 헌데 상황이 그러한 것을 오히려 적반하장 이 무고한 농사꾼의 뺨을 갈긴 것도 모자라 그 집까지 가서 엄연히 지아비가 있는 여인을 상대로 천인공노할 행패를 부렸으니
이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하여 포사는 벌벌 떨고 있는 선비와 명식을 향해 명식이 맞은 뺨을 3배로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겁을 집어먹은 명식이 쩔쩔매며 선비를 한 대 때리는 신용만 사할짝하자 포산이 크게 호통을 치는 것이었어요. 어허, 이게 무슨 장난인가? 더욱 세게 치지 못하겠는가? 포산의 고함 소리에 움찔한 명식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킨 뒤 나머지 2대는 이 선비의 가시 훌렁 벗겨지도록 자신의 솥뚜껑같이 두툼한 손바닥으로 선비의 귓방망이를 올려붙였지요. 짝 하며 마치 볼기짝에 곤장이 내리꽂히는 묵직한 소리가 2번이나 들려왔고 그때마다 선비는 볼품없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몰골이 되었습니다. 구경을 하고 있던 자중이 히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핑핑 돌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선비를 향해 포산이 나지막이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비는 저 농사꾼에게 그간의 난장에 대한 보상으로 30냥을 지불하고 속히 이 고을을 떠나도록 하라. 그리하여 명식과 그의 아내는 싱글벙글 자신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고 선비는 2번 다시 자신의 버르장머리를 앞세워 못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포사는 고을에서 더욱 신망을 두텁게 쌓아 그가 임기를 마치고 다음 부임지로 향하게 되었을 때는 온 고을의 사람들이 배웅 나와 진심으로 포산의 공석을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마지막 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왁자지껄한 상업고을 소백골에 대대로 만석군을 지내온 집안의 장녀 설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재물을 불리는 재주가 탁월하기 그지없던 설매는 아비에게 그 신통한 재주를 인정받아 집안의 아들들을 제치고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끼니 한번 제대로 때우는 것이 최대의 수건이었던 또래와는 달리 머리가 굵어지기도 전에 제 앞으로 달아놓은 재물이 어마어마하였으니 설매에겐 천하가 너무도 손쉬워 보이기만 하였지요. 피는 속일 수가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제 아비의 생전과 마찬가지로 이 설매의 탐욕 역시 도무지 끝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장리쌀을 놓는 방식으로 가난한 집에 코딱지만한 밭대기를 취하고 고리채를 융통하여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짜낸 피눈물이 고을 하천을 이룰 만큼 지독하기 그지없었지요. 그 악명이 하늘을 찔러 고을 사람들의 평판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지만 설매는 그런 것일랑 일절 괴념하지 않았습니다. 쌓이는 곡간과 진귀한 보물로 미어터지는 창고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을 미천한 버러지들은 그저 제 입에 쌀이라도 한 톨 더 넣으려 저리들 아우성이니 원. 이처럼 설매에게 사람들의 비난 따위는 일말의 신경도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설매가 끝간데도 없이 재산을 불려나가던 어느 우중충한 날이었습니다. 설매가 안방에서 자신에게 곡식을 빌려간 사람들의 목록이 적힌 장부를 바라보며 욕심 그득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웃 고을에 살고 있던 장사꾼 창령이 설매를 찾아왔습니다. 여사님,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문안부터 올리겠습니다. 여사라는 호칭은 대대로 충효가 있으며 식견이 높고 지식이 원대한 여성을 호칭하던 명예로운 칭호였습니다. 장사꾼으로 잔뼈가 굵던 창령이 설매를 추켜 세우기 위해 일부러 그리 호칭한 것이었지요. 오오라. 그래. 자네는 비단장수로 제법 재미를 보았다던 그 창령이 아닌가? 그래. 내게는 무슨 일로? 인사를 건넨 창령을 곤채만채한 설매가 거드름을 피우며 물었습니다. 곡식이나 금전을 융통하는 용무 외에는 그야말로 금수만도 못한 년으로 소문난 자신을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창령을 떠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본에 좋은 입질이 있어 그 자금을 좀 융통할까 하여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금. 자금이라? 헌데 자네, 내가 담보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자금을 내어주지 않는 것은 자네도 잘 알고 있는 바겠지? 설매가 쌀쌀맞은 목소리로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창령은 머리를 조아리며 그녀를 향해 말했어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 담보물로 무엇을 내어놓으면 만족하시던지요? 내 알기로 자네가 가진 것이 필요한데 과연 무엇을 잡아두어야 안심일지? 설매는 대놓고 창령을 얕잡아 보는 어투로 그의 자존심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창령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역시도 상인으로 잔뼈가 굵은 몸이었기에 거래에 앞서 자신의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는 초심자의 실수 같은 것은 하지 않았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만하십니다. 여사님, 비루하지만 제가 가진 전답을 담보로 내어놓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창령의 말에 설매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의 전답이라면 상당한 알짜배기로 토질이 비옥하고 해마다 풍년이기로 소문나 설매도 내내 눈독을 들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웬 떡이냐 싶을 정도였어요. 에헴, 내 이번만은 특별히 그 정도 선에서 돈을 내어주겠네. 설매는 선심이라도 쓰는 듯 차용증을 작성하고는 창령이 요청한 만큼의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가 감사 인사를 올리고 돌아가자 설매는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속셈은 다른 곳에 있었답니다. 창령에게 고리로 취할 이자보다도 돈을 갚을 수 없게 만들어 담보로 잡아둔 전답을 몽땅 자신의 것으로 만들 심산이었습니다. 내 몇 년간 저놈의 땅을 집어삼킬 기회만을 보고 있었거늘 이리 알아서 찾아와 주니? 분명 하늘도 이 설매의 편이로구나. 설매의 표독스러운 웃음이 대청마로 가득히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창령은 설매에게 융통한 금전을 미천으로 그 길로 전국 각지를 돌며 좋은 비단을 사들이기 시작했지요. 물량을 쥐고 있으면 반드시 높은 시세로 내어놓을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온다.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여온 비단을 자신의 창고에 소중히 쌓아두고 때를 기다리며 창고 겹겹이 자물쇠를 걸어두었습니다. 창령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 보물이요. 목숨줄이로구나. 모쪼록 내년까지 잘 부탁한다. 창령은 창고를 둘러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이내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삼경의 어둠이 천지를 뒤덮었을 때였습니다. 창령의 비단 창고로 사람 형체의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설매의 사주를 받고 당도한 신복들이었지요. 그럼 여보게들, 어서들 시작하자고. 신복들은 창령의 창고 안쪽으로 준비해온 곡식 나락들을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삼경의 시간이 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곳으로 와서 창고 속에다 곡식 나락들을 던져 넣어야 하네. 다들 아시겠는가들? 이를 게을리 했다간 설매 그 망하려편 내에게 내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야. 영 내키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가 없으니 정신들 단단히 차려야 하네. 그들은 모두 설매에게 고리로 곡식이나 재물을 빌린 자들이었습니다. 설매는 이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더러운 일을 맡아서 처리해줄 졸개들로 부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뜩 차는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들은 날마다 밤이슬이 내려앉은 삼경이 되면 창령의 비단 창고로 모여 환풍통 너머로 곡식 나락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음 해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비단의 시세가 눈에 띄게 올라 물량을 풀 시기가 되었음을 깨달은 창령이 비단 창고로 향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창고 문을 열어본 그는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만 같았지요. 창고 안에 쌓여있던 비단은 곡식 나락들 때문에 생겨난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고
그나마 곰팡이가 슬지 않은 것들은 나락을 주워 먹기 위해 들어선 쥐떼에게 갈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으니까요. 멀쩡한 비단은 반의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오? 대체 이 곡식들이 왜 창고 안에 널브러져 있는 게야? 창령은 그만 털썩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날만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들이 모두 허사로 물거품이 되자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날부터 설매의 빛 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창령의 집을 찾아온 설매의 집사는 빌린 돈을 내어놓으라며 울음장을 놓아댔습니다. 조금만 말미를 더 달라 전해주시오. 내일단 멀쩡한 비단들을 처리하여 급전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외다. 어허, 나는 그런 것은 모르겠고 그저 우리 마님이 지시하신 대로 돈만 받아가야겠으니 썩 내놓으시게. 지금 당장은 먹고 나 뒤집어질래도 한 푼도 없는 것을 어쩌겠냔 말이오. 제발 사정을 좀 잘 전해주시오. 창령의 통사정에도 집사는 아나무인의 태도로 그를 핍박할 뿐이었습니다. 집사는 창령의 살림살이를 한바탕 헤집어 놓은 뒤 다음번 찾아올 때에는 돈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단단히 일러두고는 물러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간을 독촉에 시달려 창령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쯤 누군가가 창령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시오. 내 그동안 얌전히 입을 다물고 있으려 하였으나 양심이라는 놈이 나를 흔들고 괴롭히니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 왔소이다. 그는 창령의 창고에 곡식 나락들을 던져 넣던 설매의 졸개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간 창고에서 버려왔던 수작들과 그것이 돈을 갚지 못하게 만들려는 설매의 계략임을 몽땅 알려준 졸개는 창령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미안하오. 나도 설매 그 여편네에게 고리로 잡혀있는 빚이 산더미로 불어난 신세라 어쩔 수 없이 그 여편네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엔 없었다오. 나를 관아에 넘기든 여기서 당신의 분이 풀릴 때까지 지도권을 놓던 내 상관치 않겠소이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창령은 밀려드는 화의 부하가 치밀었으나 이미 벌어진 일이요 엎질러진 물인 것을 어쩌겠나 싶어진 마음에 창령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재물을 이용하여 제 뜻대로 부린 설매가 원흉이지 않겠소? 이제 그만 일어서시오. 괘씸함이 밀려와 곰곰 생각에 잠긴 창령이 이내 무엇인가 떠오른 듯 번뜩이는 눈을 하며 말했습니다. 늦게라도 이리 참회하여 눈물을 흘리는데 금연전에 대고 어찌 모진 말을 하겠소이까. 내 본시 성인군자가 아니라 열불이 터지기는 허나 이 또한 하늘의 뜻 대신 내 청이나 하나 들어주시오. 지금부터 며칠 뒤에 설매 그 여자의 집으로 가 소식 하나만 전해주시면 돼요. 나를 만났다는 것은 꼭 비밀로 붙이시고 말이오. 그렇게 졸개와 비밀의 약조를 마친 창령은 그를 돌려보냈고 며칠 뒤 졸개가 약속대로 불이 나게 설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헐떡거리는 숨을 가다듬으며 외쳤지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장령 그 치가 말입니다요. 무슨 일인데? 일이 소란인가? 창령, 그자가 뭘 어쨌다는 게야? 계속된 독촉에 못 이겨 그만 스스로 불교에 객이 되는 선택을 하였다지 뭡니까요? 아니, 뭐야? 오호라, 드디어 이놈이? 설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창령의 안위 따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가 담보로 내건 땅만이 목적이었기에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기세였습니다. 설매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음을 자축하며 장롱에서 창령에게 받아두었던 차용증을 꺼내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자, 앞장서시게. 가서 그놈의 땅을 모조리 뺏어와야지. 내 돈을 떼먹고는 저승으로도 편히 갈 수 없을 게야. 내가 어디 나의 피 같은 돈을 떼일 사람이던가? 그렇게 초상집으로 쳐들어가 차용증을 흔들어 보이며 기어코 담보로 내건 땅을 모조리 빼앗아온 설매는
쾌재라도 부르는 듯 만족스러운 웃음을 머금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사흘이 지났을 때 그야말로 동네가 야단이 나서 뒤집어졌습니다. 죽은 창령이 성불하지 못하고 관 속에서 뛰쳐나왔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 소식은 설매에게까지 당도했습니다. 아님, 땅까지 파고서 묻으려던 관에서 뚜껑을 열고 뛰쳐나왔다지 뭡니까? 온 동네가 지금 창녕, 그 작자가 살아 돌아온 이야기로 시끄럽습니다요. 염을 하여 상여까지 내보냈던 자가 관 속에서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이 어디 보통 큰일입니까? 게다가 저승에 당도했을 때의 기억이 그대로 남은 채로 돌아왔다지 뭡니까? 뭐라고? 저승 땅을 밟았다가 현세로 돌아온 데다 그 기억이 또렷하다 이 말이렸다? 아이고, 예, 창령이 저승에서 본 것들을 토대로 이야기해주는 내용들이 가히 천기누설급이라 다들 어마어마하다고들 하더구먼요. 그 말을 들은 설매는 콧구멍이 실룩였습니다. 기가 막힌 돈 냄새를 맡은 표정이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잘만 구워 삶으면 황천의 귀중한 정보들을 빼낼 수 있단 말 아니겠는가? 이거야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지. 창녕 그놈에게 어중이 떠중이들이 더 꼬이기 전에 지금 당장 그 자의 집으로 향해야겠네. 그리하여 그녀는 창령의 집까지 한 걸음에 당도했습니다. 을씨년스럽기 그지없는 몰골의 창령이 반쯤 풀려있는 동공으로 마당 평상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설매는 침을 꿀꺽 삼키고 애써 반갑다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자네의 소식을 듣고 이리 달려오는 길이네. 그래, 저승길에 섰다 다시 돌아오다니. 이 얼마나 반가운 소린가. 설매의 말에 창령의 눈동자가 휘릭 돌아갔습니다. 그녀를 향해 섬뜩한 시선이 꽂히고 있었지요. 지은 죄가 있으니 어디 그것을 견뎌내기 쉬울 리가 있었겠어요? 설매는 뒷걸음을 치며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을 애써 감싸주었습니다. 허나 그녀 역시 이대로 물러설 위인은 아니었지요. 여사님, 이윽고 창령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몸이 본의 아니게 저승길에 올라 며칠간 머무르다 왔습니다. 그 소식은 들었다네. 내 마침 그것 때문에 이리 자네를 찾아왔지 않은가. 저승사자들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착오가 생겨 제가 오게 된 것을 사과하며 제법 융숭한 대접을 받았지요. 그의 말을 들은 설매가 화색을 띠며 말했습니다. 오, 그래. 자, 저기 말일세. 저승이 어떠하던가? 조금만 자세히 이야기해 보시게나. 잔뜩 호기심 서린 질문에 창령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애간장이 탔던 설매가 바짝 다가서며 말했어요. 내 그간 자네에게 섭하게 군 것 때문에 그러는가? 자네의 땅도 다시 돌려주겠네. 그러니 그 저승 이야기나 좀 들려주게나. 천기누설이 될 정보가 있냐? 이 말이지. 라고 묻자 창령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듣지 않으시는 편이 더 좋으실 겁니다. 몸이 달아 안달이 난 설매가 조르고 졸라 본대로 이야기해달라 사정하니 창령은 속으로 씩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승에는 커다란 노역장이 있는데 그곳에는 몽땅 이승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승에서 쌓은 행실대로 배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여사님 명패가 달린 노역장도 보았지요. 사방이 불지옥에 오랑캐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처망들이 쇠도리깨를 들고 반 시집마다 매타작을 하며 죽도록 일을 시키더군요. 염라대왕 말씀이 여사님께서는 저승에 도착하는 즉시 좋기 3천년은 노역을 해야 할 팔자라 하셨습니다. 뭐야? 눈이 휘둥그레진 설매는 넋이 빠져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저승에 오르면 그 지옥에서 3천년을 몽둥이 맛을 보며 노역을 치러야 된다는 소리인가? 염라대왕께서 하신 말씀이니 틀림은 없을 게지요. 아마 다음 달 깨면 저승사자들이 여사님 집으로 찾아갈 겁니다. 설매의 얼굴이 보기 좋게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창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죽을 수 없다면서 저승을 다녀온 창령이라면 그것을 막을 방도를 알고 있지 않냐며 통사정을 하기 시작했지요. 설매가 제 뜻대로 반응하자
창령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으나 짐짓 모르는 채 대꾸했어요. 청기를 누설하면 저는 다시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제가 왜 그것을 말해드려야 합니까? 이보게, 내 이렇게 사정하겠네. 제발 좀 알려주시게. 창령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고는 말했습니다. 만냥입니다. 저도 청기를 누설하는 위험이 큰 바, 제 목숨값은 받아내야지요? 그러니 제게 가져가신 전답과 추가로 만냥을 내어준다는 약조 없이는 어림도 없는 일이구만요. 평소라면 콧방귀를 뀌었을 설매였으나 지금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지옥에서 염라대왕과 저승사자가 자신을 데려갈 날만을 기다리며 불지옥을 데워놓고 있다는 소리에 설매는 이미 혼비백산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뜸도 들이지 않고 대꾸했어요. 알겠네.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어서. 제발 내가 살아날 방법을 알려주시게나. 설매가 돈표 어음을 작성해 건네주며 외쳤지요. 돈표를 받아든 창령은 크게 숨을 한번 들이켠 후 설매의 귀에 귓속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창령의 귀띔을 주의 깊게 듣던 설매의 눈이 점점 커졌지요. 창령이 그녀에게 해준 말은 그간의 악행을 중단하고 사람들에게 빼앗아 끌어모았던 재물을 그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것만이 설매가 살아날 구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설매는 창령의 귀띔을 철석같이 믿고 고을 사람들에게 장리로 찬탈한 논밭과 쥐어짜낸 고리채와 이자를 모두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밤마다 저승사자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악몽에 시달려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지요. 시름시름 앓으며 음식도 입에 대지 못하고 퀴골이 상접하기를 몇 해째. 결국에는 재발이 저린 탓에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쇠하더니 그만 황천에 객이 되고 말았답니다. 한편 자신의 초상을 위장하여 연극을 펼쳐 보기 좋게 설매를 골탕 먹였던 창령은 그녀에게 얻어낸 만냥을 굴려 고을 사람들과 합심하여 다시 장사로 일어서니 그의 소환과 설매의 수탈에서 해방된 마을 사람들의 조력이 더해져 나날이 그 성세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노력이 쌓이고 쌓이자 어느덧 창령의 상단과 그가 속한 고을은 후대에 걸쳐 비단거래 요충지로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되었지요. 한편 눈을 감아 저승에 당도하게 된 설매, 그녀는 차가운 바닥 위에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리둥절하며 몸을 일으켜보니 그녀의 앞에 염라대왕이 근엄한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랬습니다. 창령은 거짓으로 설매를 골탕 먹일 속셈으로 저승에 관한 이야기를 꾸며댔으나 저승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기어코 저승으로 당도한 것인가. 참으로 저승이라는 것이 실존하는 것이었구나. 염라대왕을 마주한 설매는 두려움에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그녀를 보며 씩 웃고는 입을 열었지요. 정신이 든 모양이로구만. 먼 길을 오느라 제법 고생했을 테니 자, 이 차나 한 잔 들어보시게나. 옥황상제의 말에 주변에서 그의 처사들이 나와 설매에게 차를 내어놓았답니다. 잔뜩 긴장해 있던 설매는 생각보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정중하고 따뜻하자 어쩐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지? 분명 내 눈을 감기 전에 창령의 귀띔대로 사람들에게 어진이를 베풀고 운덕을 쌓았으니 내가 고초를 겪을 리 없지. 그렇고 말고. 설매는 염라대왕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차를 들이키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찻잔 속의 내용물이 매우 혼탁하고 시커멓기에 찻잔의 바닥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두려운 빛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생전의 의심을 버리지 못했던 설매는 염라대왕이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찻잔을 바닥에 쏟아 몰래 차를 흘려버렸지요. 잠시 후 설매의 찻잔이 비어있는 것을 본 염라대왕이 처사들에게 외쳤습니다. 차를 다 마신 모양이로구나. 여봐라,
당장 저 죄인을 무릎 꿇려라. 염라대왕의 명을 들은 처사들이 설매에게 다가가 우악스럽게 그녀를 바닥으로 짓이겨 버렸습니다. 갑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 영문을 모르던 설매가 눈만 껌뻑이는 사이 염라대왕은 품에서 두툼한 책 한 권을 꺼내어 펼치더니 그곳에 적힌 것들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생전 설매가 저지른 모든 악행과 잘못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설매가 재물을 끌어모으기 위해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들이 단 한 건도 빼놓지 않고 모조리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설매는 일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되었지요. 염라대왕 앞에 넙죽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염라대왕은 그녀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은 이후 말했습니다. 내년은 생전 지은 죄가 너무도 많아. 삶을 마감하기 전 잠시 행했던 선행으로는 택도 없이 모자라구나. 여봐라, 전년을 자신이 지은 죄만큼 뼈저리게 느끼도록 지옥 불구덩이에 쳐넣도록 하라. 염라대왕의 호통에 설매는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었고 그곳의 불구덩이에 빠지자마자 그 뼈가 산산이 부서지고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설매를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매가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었지만 그녀가 정신을 잃음과 동시에 처음으로 되돌아가 형벌이 다시 진행되었지요. 그렇게 고통의 시간이 수천 수만 번을 거듭하며 도망칠 수도 없는 끔찍한 지옥 속에서 40여일을 보내게 된 설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다시 염라대왕의 앞에 끌려왔습니다. 하루가 100년 같은 형벌 속에서 그녀가 평생 가지고 있던 오만함과 불손함이 모두 씻겨내려간 설매는 염라대왕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간절히 선처를 빌었지요. 대왕님, 잘못하였습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부디 지옥으로 다시 보내지만 말아주십시오. 하지만 염라대왕은 엄한 표정으로 가만히 고개를 젓는 것이었어요. 아직 내년이 지은 죄의 절반도 다 탕감치 아니하였느니라. 지금부터가 진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니 시작토록 하라. 너는 앞으로 내가 인간이었다는 전생의 기억을 잃고 고통받는 삶 속에서 그 업보를 씻을 때까지 환생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고는 처사들에게 손짓하여 그녀를 어디론가로 데려가게 하였습니다. 설매가 울며 불며 끌려간 곳은 커다란 구덩이 앞이었습니다. 그 안이 칠흑같이 어두워 보이는 것이라곤 없고 희뿌연 연기만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지요. 그녀가 잔뜩 두려움에 빠져 덜덜 떨고 있으려는데 처사들은 더는 생각할 틈도 없이 설매를 구덩이 속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던 설매는 영원 같은 시간 동안 추락하는 것을 느꼈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설매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집더미 위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귓가에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고 눈을 떠 그곳을 보니 마국간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사내들 몇몇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랬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말로 환생한 것이었습니다. 전생의 기억을 몽땅 잃을 것이라 하였는데 나는 어찌하여 아직도 내 스스로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녀는 자신의 기억이 온전함에 의아하였으나 그것은 사실 그녀의 잘못된 선택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그녀에게 건넸던 차가 바로 기억을 지워주는 약이었지요. 그녀는 그것을 마시지 않고 쏟아버렸기에 이렇듯 기억을 유지한 채 환생길에 접어든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을 향해 힘껏 소리쳐 보았으나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말의 울음소리만 날 뿐 사람의 언어를 뱉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놈의 말이 오늘따라 왜 이리 난리법석인 게야? 이놈 얌전히 있지 못하겠느냐? 사내들은 성을 내며 말이 된 설매의 엉덩이를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엄청난 통증을 느낀 설매가 비명을 질렀지요. 그렇게 사내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설매는 한참 동안이나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설매가 눈물로 지새던 시간은 더욱 흘러 어느덧 설매는 튼튼한 앞말로 자라났어요. 그녀의 몸집이 커지자 주인은 흡족해하며 그녀를 마구간에서 끌어냈습니다. 이제야 제법 쓸만하게 자랐구만. 주인은 그녀의 등으로 안장을 올리며 고삐를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등에 올라타 고삐를 거세게 잡아당겼지요. 난생 처음 제 등으로 사람을 업다시피 한 설매는 깜짝 놀라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주인을 떨어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돌연 채찍을 꺼내들더니 마구잡이로 설매를 후려치기 시작했지요. 이 건방진 녀석이 맞아야 말을 들을 모양이로구나. 그렇듯 사정없는 채찍질에 설매의 엉덩이는 살을 내는 통증에 뒤덮였고 설매는 비명을 지르다가 끝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고삐를 잡아당기는 대로 얌전히 그의 명에 따랐지요. 그 다음 날부터 설매는 날마다 주인을 태우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달리느라 혹사당한 몸이 부서질 듯 괴로웠지만 주인의 매질이 두려워 반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허나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주인 사내가 아닌 마구간지기가 설매를 관리할 때였습니다. 그나마 말을 재산으로 여겨 대접이라도 하던 주인과는 달리 마구간지기들은 안장도 없이 설매의 등에 올라타 두 다리로 그녀의 몸통을 조이고 걷어찼기 때문이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 걷기조차 힘든 마당에 그토록 몸통을 죄며 배를 걷어차기까지 하니 실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설매가 종일 달려 지친 몸으로 정신없이 여물을 씹고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나는 맛이었지만 이마저 먹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기에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여물을 씹어 넘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면 제 아무리 염라대왕이라도 더 이상 벌을 줄 수 없을 거란 생각이었지요. 말의 몸으로 저지른 잘못이라고 해봐야 실컷 얻어맞기만 하였으니 환생하면 좋은 곳 좋은 생을 보장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설매는 그날부터 여물을 끊어버렸지요. 매질을 당해도 이를 악물고 참으며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물을 끊은 지 사흘째가 되는 날 그녀는 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저승을 향한 설매가 정신을 차려보니 예전과 마찬가지로 염라대왕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뜬 설매를 본 염라대왕은 천지가 뒤흔들리는 불호령을 내렸지요. 감히 내년이 마음대로 형벌을 중단하는 것도 모자라 스스로 목숨마저 던지다니 그러고도 무사하리라 여겼더냐? 염라대왕이 손짓하자 주위에서 처사들이 달려나와 육모방망이로 설매를 사정없이 맷짐질 놓는 것이었어요. 대왕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자비를. 고통에 못 이긴 설매가 힘겹게 외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염라대왕은 콧방귀를 뀌고는 다시 손짓을 하였고 처사들은 축 늘어진 설매의 발목을 잡고 또다시 구덩이로 끌고 갔습니다.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구덩이 속으로 던져진 설매가 비명을 지르는 것도 잠시 그녀가 눈을 떠보니 웬 따스한 털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곳은 좁고 지저분한 계집이었어요. 그랬습니다. 설매의 이번 생은 다름 아닌 개로 환생한 것이었지요. 맙소사! 말도 비참하기 그지없었거늘. 심지어 이번에는 계란말인가. 설매는 또다시 곡기를 끊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번에도 그리한다면 염라대왕이 무슨 벌을 내릴지 두려웠기에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벌을 받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나마 걔는 사람이 등 위에 타고 다닐 일은 없겠지. 설매는 주인이 내어주는 찌꺼기 같은 음식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렇게 강아지의 티를 벗고 장성한 성체가 되자 주인은 우락부락한 스케를 집어넣어 그녀를 다른 개와 짝짓기까지 하게 만들었지요. 밀려드는 비참함과 참담함에 이를 악물고 버틴 설매는 수차례 계속되는 짝짓기로 새끼를 베게 되었습니다. 7마리의 건강한 강아지들을 낳게 되자 설매는 인간일 때에도 맛보지 못했던 희열과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지요. 제 뱃속으로 낳은 강아지들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현생의 고통도 잊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설매가 새로운 생활에 어느덧 익숙해져 어미로서 나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나의 형벌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하며 안심하고 있던 차였어요. 어느 날 계집으로 주인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고 설매는 늘 하던 대로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반기려던 참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녀의 새끼들을 내려다보며 잔뜩 고민하는 얼굴이었지요. 설마. 설매는 주인이 제 새끼들을 가져가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사납게 짖으며 주인에게 맞서 새끼들을 감싸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이놈의 개새끼가 미쳤나? 감히 어디다 대고 이를 드러낸다는 것이야. 화가 난 주인은 발로 설매를 거칠게 걷어차고 밀쳐내며 새끼 한 마리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설매는 화가 치밀어 주인의 발을 콱 물어버리고 말았지요. 으악, 이놈이 먹여주고 재워주었더니 주인을 물어? 주인은 비명을 지르며 잠시 물러나는 듯 하였으나 이내 몽둥이 하나를 들고 와서는 설매를 마구잡이로 때려 눕혔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매질을 해댄 탓에 설매는 초주검이 되어 축 늘어졌고 주인은 씩씩 콧김을 뿜으며 설매를 발로 밀쳐내고는 새끼 하나를 가져갔지요. 안 돼. 설매는 온몸에서 밀려드는 지독한 통증에 곧 숨이 멎을 참이었음에도 제 시야에서 멀어져가는 새끼에게 눈을 떼지 못하며 서럽게 눈물을 흘렸답니다. 통곡하던 설매가 정신이 들어 고개를 들어보니 또다시 저승의 염라대왕 앞이었지요. 염라대왕이 어김없이 그녀에게 역정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 이연, 또다시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다니. 그러자 설매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대왕님, 억울합니다. 저희 소중한 새끼를 데려가려 하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대왕님, 내어주신 차를 몰래 버린 것은 참으로 커다란 잘못이었습니다. 부디 저의 기억을 지워주십시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왕님, 차라리 저의 기억을 지워 축생의 삶에 합당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끼와 생이별을 하는 고통만큼은 느끼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설매가 눈물을 쏟으며 간절히 빌자 염라대왕의 눈이 한결 온화해졌습니다. 그저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걷어차이며 매질을 견디고 쉬지도 못하고 달리며 너의 몸을 희생하여야 했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느냐?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개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새끼와 생이별을 하며 그들의 손에 너의 새끼를 내어줄 때 그때의 심정은 어떠하였느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었지요. 차라리 제 한 몸 불타는 것이 나을 지경이었습니다. 너는 풍족한 집안의 여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재물을 뺏고 사람을 시켜 그들을 매질하였으며 또한 가진 이유를 만들어 그들의 자식마저도 너의 돈벌이에 이용하였다. 그들의 심정이 어떠하였는지 이제 조금이라도 느껴보았느냐? 100번, 1000번 느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의 기억을 지워주시고 한낱 미물로 태어나게 만들어 남은 형벌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설매는 진심으로 참회하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처사들에게 손짓하였지요. 처사들에게 끌려가는 설매는
더 이상 몸부림을 치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설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녀는 인간으로 다시 환생한 상태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할 줄 알았고 또한 한 번 본 것은 있는 법이 없었지요. 주변에서도 신동이 태어났다며 그녀를 추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며 모자람 없이 자라보아 명예를 거머쥐었지만 전생의 기억을 또렷하게 지니고 있었기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설매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았고 또한 어리석다 꾸짖지 않았지요. 항시 예를 갖추어 사람을 대했고 또한 어려운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미물까지 굽어 살펴 생명을 중하게 다뤘습니다. 말을 소중히 대했고 새끼를 낳은 개를 어여삐 여겼지요. 그리하여 설매는 제게 주어진 두 번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음과 동시에 일전 자신의 과오처럼 사는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데에 앞장서 많은 이들의 귀감을 사 칭송받으며 살았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우리 마님들과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